거실에 혼자 남은 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매미의 합주를 들었다. 이렇듯 분명히 울리는 소리를 나만 듣는다는 게 답답하거나 억울하다기보다는 어쩐지 서글펐다. 그때였을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백히 혼자라고 느꼈다. 홍성구 소설 폴리사운드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여러분.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0회 2부는 신춘문예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설레는 시작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남희현, 홍성구 소설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침 800회 특집으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좀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일부에 시인 분들께도 이걸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시던지 네. 드려본 거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두 분 문장의 소리 청취자 소라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남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소설가로서 이제 첫 발을 뗀 홍성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뭐랄까 후라 말씀을 해주시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루해 보이나요? 목소리가 되게 중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프로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남희현 작가님은 경향신문에 관이는 거울, 거울은 관이로 그리고 홍성구 작가님은 폴리사운드로 서울신문에 당선되셨습니다. 2025년 신춘문예 주인공들이신데 어떠신가요? 당선의 기쁨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의외로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상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확 기쁘고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바쁘시거나 생활에 변화 같은 건 없으셨나요? 일단은 그 상금이 들어왔던 날에 제가 되소비빔밥을 먹다가 어금니가 나갔어요. 지금 이가 없는데.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신 건가요? 네, 지금 이가. 제가 지금 봤습니다. 남희현 시인님의 이를. 그래서 그날에 치과에 가서 이제 누워가지고 여기다가 나사를 박으면서 진짜 상금을 받아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랑 운수 나쁜 날이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았던. 그렇죠. 놀라운 일하셨고요. 홍성구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신춘문예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신인문학상에 열심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당선의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할 때는 막 그 마음이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랐었거든요. 근데 당선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연한 공포와 부담감 이런 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땐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지금 현재 교사예요. 네. 어쩐지. 네. 그래서 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교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12월 17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이니까 한창 바쁠 때였는데 일을 하다가 보통 이제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주에 당선자에게는 소식이 간다라는 것을 제가 귀동량으로 듣고 앞으로 하루 이틀 안에 연락이 안 오면 올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하다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당선자가 그 당선의 순간을 쓴 글이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 그래서 검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고 있는데 외부 전화가 왔어요. 네. 예, 모르는 번호였는데 왠지 느낌이 딱 쎄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당선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 남희연 작가님은 이에 이제 나사를 받고 계셨고, 정확하게 이것을 고민하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셨는데 외부 전화가 딱. 저는 이제 이가 빠지진 않았고요. 그런 고통은 없었고, 그 전날 그 신기했던 거는 그 무지개를 봤어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창밖을 보래요. 그래서 창밖을 봤더니 무지개가 제 생애에서 정말 가장 선명한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 하늘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마치 선물 같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태몽마냥 등단 꿈이 있다는 것이 한겨울에 무지개가 흔하진 않잖아요. 네. 그 이번에 제 생일이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폭설이 왔고 네. 그날은 또 무지개가 또 이렇게 펼쳐지고 네. 그런 어떤 상징이나 암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비롭게. 네. 그렇다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축하가 있었는지. 먼저 남희연 작가님. 그 처음에는 이제 많이 알리진 않고 그냥 3명한테만 알렸는데 다들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셔서 좋았고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같이 사는 동거인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거든요. 그 친구도 소설을 써서.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그 친구가 되게 앙증맞은 딸기 케이크를 사와서 조촐한 잔치를 해줬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홍성구 작가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까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썼냐 너무 갑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열심히 습작을 했고 도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내하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부모님하고 장인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김포에 사시는데 그 아파트 근처에 모담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그 모담산에 그 둘레길이 있는데 그 좁으니까 길을 넓히신 거예요. 닦아서. 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생겼거든요.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맨발 걷기 찬양론자인데 거기에 동참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복돌이 엄마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플래카드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둘레길 맨발 걷기를 하는 그 길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덕분이긴 하지만 이런 문학을 통해서 아주 전혀 이제 예상치 못한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 플래카드 계속 보실 거잖아요. 네, 5월 달까지 걸려 있을 거라고 하네요. 네. 엄청난 축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등단을 꿈꾸며 신문사에 작품을 보낼 때의 기분, 기억이 나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당선을 이번에는 예감을 하셨는지 홍성구 작가님. 예감을 하지 못했죠, 당연히. 그냥 당선이라는 것은 그냥 환상 속의 한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10년 차 이제 도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31살 때 학교에 와서 한 10년 동안은 학교 생활하기 바빴고요. 그다음에 애 낳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 한편이 좀 헛헛하더라고요. 어떤 결락감 같은 게 느껴져서 왜 그런가 싶더니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글쓰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습작을 썼는데 지금까지 한 단편이 한 20편, 중편이 1편, 장편도 2편이나 썼답니다. 저보다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 네, 물론 퀄리티가 아주 떨어지긴 하지만요. 네. 예, 그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글을 쓰면서 한 5년 정도 목표였어요. 5년 안에 꼭 세상에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힘 닿는 데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소재 일간지가 한 7군데가 단편 소설 그 공모를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5편을 썼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혹시 우다영 작가님은 소설 쓰실 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저요? 네. 제가 질문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네. 저는 예전과 요새가 아주 크게 다르고 매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평균치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느슨한 소설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빨리 쓸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뭐 쉬고 있기도 하고요. 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절박한 마음이었으니까 정말 빨리 쓴 작품 한 6일 만에 다 쓰고 그렇게 해서 5편을 이렇게 보냈고 어떻게 하든 그냥 세상에 나가고 싶다. 네, 그 생각으로 썼던 것 같고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쓴 신작 5편을 다 신춘문예에 다 네, 따로 다 보내시군요. 따로 보냈어요. 그럼 다른 네. 것 중에 뭐 최종심에 오른 작품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데 네, 이거 폴리사운드 그냥 한 번 된 거예요. 네. 서울신문 진짜 인연이네요. 서울신문. 아, 너무 좋은 신문이고요. 예. 서울신문 많이 구독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신춘문예는 신문에 나오니까 신문을 좀 구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몇 부씩 사셨을까요? 남희연 작가님 구매를 하셨나요? 저는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네. 구매는 못하고 네. 친구가 2부 구매해서 아. 저한테 한 부 줬어요. 세상에 정말 딱 한 부씩만 갖겠다는 많이 가지고 좀 보관을 해두면 기념이 될 텐데 어차피 나중에 썩을 것 같아가지고. 네. 썼기 때문에 홍성우 작가님은요? 아, 저는 좀 부끄럽네요. 저는 그 12월 31일에 네. 예, 11시에 네. 그 동네 보급소에 가가지고 네. 신문 10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빨리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10부를 샀고요. 예, 1월 15일에 시상식이었는데 그날 또 10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18부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맞죠. 나중에 이제 보고 싶고 또 어디에 이제 이렇게 자랑도 그럼요, 하고. 그럼요. 그렇다면 작가님들께서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장르 중 특히 소설을 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남희연 작가님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이게 조금 저한테는 오래된 일이어서 제가 말을 이제 정리하면서도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드는데 원래 저는 다른 거를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문학을 열심히 읽는 독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 단편 소설을 읽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고 싶다 생각해서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는 이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노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 소설 열심히 쓰지는 못했고 이제 한동안 졸업하고 소설을 안 쓰다가 작년에 동거인이 같이 한번 다시 써보자 얘기를 해줘서 작년부터 소설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마침 동거인이 나오는 소설로 등단을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그럼 성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먼저 시부터 소설보다 먼저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중학교 때 백일장으로 상을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네.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정말.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문학상사에서 지금 없어진 상인데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거를 주관했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또 가작을 수상을 해서 그렇게 꼬여 들어오셨군요. 네, 그 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30년 또 넘은 그런 책이 지금 있고요. 그렇게 대학교 가서 시창작 학회에 들어갔고 시를 열심히 쓰고 뭐 낭송회도 하고 시집도 묶어내고 그랬는데 또 심지어 제가 군대를 가서 시를 써서 국방일보에 실려서 포상기어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자리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쓰는 줄 착각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시를 쓰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서사에 대한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읽는 거 되게 좋아했고 언젠가는 꼭 소설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대학교 수업 때 그 여편 소설을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재밌는 그 매력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한편의 긴 서사잖아요. 그리고 그 서사에서 노연하는 사람은 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서사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좀 대단하고 황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그냥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 그 열망이 되게 큽니다. 예. 그렇군요. 후끈합니다. 우리 신인의 열기, 패기.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패기를 논할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햇병아리 작가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작품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먼저 홍성구 작가님, 폴리사운드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주제의식이 묵직하고 이야기의 구성이 좀 다채로워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특징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솜씨가 유려하다고 느꼈는데요. 사운드 디자이너에 대한 묘사, 순전히 자료조사만으로 이루어낸 부분인지 이러한 인물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MZ세대는 모르실 거예요. 비디오 비전이라고 있거든요. 비누. 비디오 비전. 네, 알죠. MZ세대는 모르시고. 저 MZ인데요. 그러세요? 실제로 보셨나요, 그거를? 보진 않았고요. 이제 비디오 세대긴 하죠. 비디오를 좀. 네, 비디오 비전이라고 TV 밑에 비디오가 VHS, 그게 결합된 그런 TV였는데, 그거를 제가 10대 때 구입을 했는데, 산지 한 일주일 됐나? 그래서 소음이 아주 심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음을 우리 가족들 다 듣는 줄 알았는데 저밖에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되게 이렇게 둔감한 사람들이었나.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귀를 대고 그 스피커에 딱 들으시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죠. 예,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착각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팀버즈라고 10대만 들을 수 있는 고주파의 음역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이 딱 떠올랐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소리와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을까.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이너가 떠올랐고요. 그 사운드 디자이너는 이제 달리 말하면 그 제목과 관련해서 폴리 아티스트라고 불리는데요. 그 폴리가 사람 성이에요. 1900년대 할리우드에서 그 폴리 사운드를 만들었던 잭 폴리의 이름을 따서 폴리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그 폴리 아티스트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봤는데 책도 출간된 것도 별로 없고 절판된 것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폴리 아티스트가 한 1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되게 적었고, 그래서 정말 유튜브가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유튜브에 많은 유튜브에 빚을 지셨나요? 네. 동영상과 그다음에 인터뷰 자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좀 생소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해서 많이 구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직업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케이스군요. 그러면 남희연 작가님께서는 혹시 소설 속 인물을 구축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뭔가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혼자 어떻게 보냈을까를 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지냈는지를 장면을 세세하게 상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포켓몬스터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몇 시간씩 밥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앉아서 인형놀이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랐을 때, 미래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겠다, 혹은 말하겠다가 조금 더 수월하게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년을 떠올려보는 인물. 네. 좋은 팁을 하나씩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홍성구 작가님 작품에서 푸바오가 죽순을 먹는 소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나무로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를 만들어낸 사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정보를 좀 얻으셨을까요? 네, 그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제가 이제 활 시위를 당기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이제 폴리 아티스트로서 나의 어떤 직업적인 세계도 보여주지만 소리에 민감한 나의 세계를 좀 실감나게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쓴 장면이고요. 일단 활 시위를 당기는 건 이제 대나무를 이제 비틀어 가지고 그런 소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대나무다 보니까 대나무와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삽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푸바오가 한창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푸바오가 한창 인기 있을 때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아내의 후배, 그러니까 자매 같은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푸바오의 광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푸바오 얘기를 듣고서 그 푸바오가 귀엽다. 근데 이제 대나무를 진짜 잘 먹는다. 판다답게. 그래서 그게 네네. 그래서 그거 이제 뭐 우두둑 이게 씹는 그 소리가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게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소리에 대한 내용이 소설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엄청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됐어요. 여기서는 뭐 이제 떠난 아버지가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 떠나버린 딸, 세상을 떠난 딸이 맞겠죠? 아마도 그분의 회장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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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떠난 자들이 이미 떠났다는 사건은 바뀌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앵글 밖의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고 청취되지 않는 거를 듣는 그런 태도가 엄청 섬세해서 제가 그때 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제 네. 마음을 좀 쳤다 분이라 그래서 그렇게 좀 섬세하게 듣는 청취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주변의 소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시나요? 제가 MBTI를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INFJ거든요. 네. 예. 그래서 INFJ의 특징이 자기의 심리는 정서는 잘 모르면서 남의 마음이나 심리에는 되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포착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혈액형은 B형인데 혈액형은 제가 전혀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MBTI는 INFJ가 맞는 구석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피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네. 그래서 제가 혼자 있기 좋아하고 좀 사람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제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을 때 제가 이제 예민하게 그런 감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피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런 모습을 좀 지니고 있어요. 네. 소설 쓰기에는 좋지 않을까요? 예, 좋긴 한 것 같은데 피곤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남희연 작가님 작품 관이는 거울, 거울은 관이 역시 개성이 강하며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좀 외롭고 슬프지만 동시에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귀여워서 깜짝 놀랐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관이가 더 귀엽긴 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여움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는데요. 귀여움 뭐 이렇게.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좀 광범위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제가 그만큼 귀여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정리하고 쳐내면서 최소한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귀여운 것보다도 귀엽다고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사실 귀여움이라는 건 엄청 최상급의 파괴적인 좋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좋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뭉게뭉게 상상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되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말할 때 너는 예쁘니까 용서해줄게 아니면 잘생겼으니까 용서해줄게는 제가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 귀여우니까 봐줄게 라고 하는 저는 너무 상상이 잘 되고 약간 상쾌하게 해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귀여움은 저한테 있어서 약간 죄를 씻을 수 있는 좋은 면죄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의 강함이죠. 귀여우면 끝났다 이런 말이 그쵸. 있죠. 그렇다면 홍성구 작가님은 귀여움 뭘까요? 그 남현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여움이 면죄부라면 저는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귀엽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네, 너무 귀여우신데 그렇죠. 약간 저희가 지금 뵙고 있으니까 뭔가 분리의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분리, 네, 뭐. 분리요, 분리. 러블리 할 때 분리. 제가 너무 홍분리. 네, 제가 소설가한테 너무 막 언어 파괴하고 막 이러죠. 네. 네, 과한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귀여움은 네. 깨물고 싶다. 네, 그 동글동글한 아기 얼굴 보고 있으면 볼이나 뭐 손이나 이렇게 깨물고 싶잖아요. 그걸 이제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하던데 그게 이제 왜 공격적인 그런 감정이 일어나냐면 어떤 감정의 폭발을 좀 조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거였나요? 예, 저한테 귀여움은 그런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남희연 작가님 작품에서 사람과 산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연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원래 그 산책 아르바이트라는 설정은 맨 나중에 붙은 거고요. 원래는 귀여운 두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두 사람에 대한 상황이나 장면을 먼저 그려놨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외롭고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둘을 온기를 좀 느끼게 하고 밖으로 좀 꺼내보자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산책 아르바이트 설정을 붙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읽으면서 이제 신춘문예의 다른 작품들도 좀 다 읽었을 때 경향적으로 이번에 되게 가난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저 좀 놀랐어요. 요새 우리 힘들다. 좀 문학이 맞아요. 사회를 반영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다면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희연 작가님의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그 가난한 연인, 아프기까지 한 이제 연인을 좀 귀엽고 투명하게 좀 그래서 이 방식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저에겐 좋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슬픈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비극에 가까운 일을 대하는 작가님의 평소 태도가 어떠신지 좀 담담하실까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막 슬픔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도 저를 최대한 저의 감정이나 아니면 저의 뭐 일화나 이런 거를 최대한 안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이제 작년에 소설을 쓰면서는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슬픔 같은 걸 별로 못 느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들은 뇌가 되게 외롭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냥 내가 그런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계속 내버려뒀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원래는 좀 덤덤한 편이었지만 약간 소설을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소설에도 내 얘기를 열심히 해보고 감정도 조금 더 잘 마주해보자라고 좀 성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설 쓰기, 시 쓰기 다 나에 가까웠던 사람은 좀 세계로 가고 세계만 가까웠던 사람 나를 좀 발견하고 좀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들 연인 그 아르바이트가 재미있어서 혹시 이제껏 두 분이 경험하신 아르바이트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성구 작가님 아르바이트 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아르바이트는 뭐 과외부터 해가지고 호프집에서 서빙도 해봤고 예,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 포함해서 친구 3명이서 1호선 그 역 근처에서 하루에 불과하긴 하지만 예,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아, 그거 좀 큰 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목소리가 크시고 좋으니까. 아니요. 저는 되게 그 나이 때는 정말로 쥐구멍에 숨어드는 그런 성격이었고요. 근데 다른 두 친구가 같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대충 매대 계속 놓고 그 물건을 떼왔어요. 떼와가지고 뭐 30팩을 팔자, 뭐 20팩을 팔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한 10팩 정도 이거라도 다 팔자 해서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한참 팔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장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께서 예, 되게 좀 기분 나빠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기분도 좀 안 좋고 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저 아저씨의 생활을 위협했구나. 저는 그냥 알바였는데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좀 미안했었는데 근데 저희 그런 그 미안함이 무색하게 너무 장사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를 한 구석에 몰아넣으시더니 너무 찹쌀떡을 잘 파셔가지고 거기는 거의 다 완판되고 저희는 이제 한 팩밖에 못 팔았거든요. 한 팩밖에 못 파셨어요? 그건 다 드셨나요? 그거 금방 쉬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제 그 한 팩을 팔면 500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하철 값이 400원이었어요. 그럼 왕복 800원이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의 왕복 티켓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찹쌀떡 도매하시는 분이죠. 거기 지점에 갔더니 그 찹쌀떡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판 9팩을 딱 드리니까 되게 피곤한 얼굴로 좀 기계적으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 저 안 팔리는 찹쌀떡은 다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렬한 찹쌀떡의 기억이. 네. 그래도 저는 좀 몇 표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명? 몇 명이셨나요? 3명이서 그때 되게 추웠고요. 네. 8시간 동안 500원 벌었습니다. 저런. 세상에. 그러다 남희연 작가님 좀 특별한 아르바이트 하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보긴 했는데 찹쌀떡 얘기 들으니까 네, 기가 죽으셨지만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만큼 수상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컬투라고 희극인 두 분이서 네. 있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 컬투쇼 콘서트장 앞에서 안마기를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객을 하면서 팔아야 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되게 잘 파는 거예요, 제가. 매출이 굉장히 높아서 나중에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가 판촉이 의외로 잘 돼요. 그런가 봐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 목소리가 저 못할 텐데 했는데 지나가실 때 속삭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만 실패했군요. 저만 못했어요. 귀에다가 혹시 네. 그러면 뭐 깜짝 놀라서 막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판촉으로 대동단결 어느 분야든 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의 작품을 읽으며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매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좀 사랑스럽고 묵직하게 세상의 일면을 보여주신 두 분이 요즘 천착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희연 작가님?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외롭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 슬픈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랑 장면을 다 외롭고 슬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장면에서 외롭지 않고 어떤 장면에서는 자기가 외롭다는 걸 알아차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외로움을 포착하는가, 느끼는가? 홍성구 작가님은 어떠세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제 소설을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한 20분 만에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었냐 했더니 자기는 속독을 되게 빨리 한다고. 그래서 주제가 그럼 뭐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스 사운드는 소리로 감지되는 그런 상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게 마음에 남았었는데, 아내가 다음 작품은 뭘 쓸 거냐요. 그래서 제 첫 소설이 소리, 즉 청각에 관한 것이었으니까 그럼 오감으로 가볼까?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 감각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인간의 감정을 예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감 시리즈를 한번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감 시리즈라니. 그러면 5편을 좀 묵직하게 실으셔서 오감 이렇게. 예, 그 문제집 농담이었어요, 농담이. 타이틀 아니요, 농담이. 맞나요? 네, 맞아요. 맞나요? 그 오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감각까지. 네, 6편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포부를 밝히셨어요. 첫 소설집의 구성을 지금 다 저희에게.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자기색이 짙은 소설을 쓰고 계시는데요. 창작과정에서 그만큼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성구 작가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 이미 말을 한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앞으로 이제 또 누군가가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저만의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좀 새로운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죠. 남희연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모든 쓰는 사람이 다 개성이라고 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어폐가 있지만 굳이 그거를 정도로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소설이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소설을 다른 분들에게 항상 보여주면 상당히 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 좋기는 하지만 약간 한편으로 개성 있다라는 말이 사실 네 소설은 내 취향이 아니야 라는 말을 되게 다정한 돌려 말하기인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일단 그것도 고민이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건가 하는 고민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등단 2개월 정도 되셨는데 벌써 이제 고민들이 충만하셔서 앞으로 걱정이 없네요. 이렇게.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어떤 소설을 쓸 때의 자기만의 창작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소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홍성구 작가님? 일단 저는 생각이 안 날 때 너무 괴롭긴 한데요.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을 짜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산책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 어떤 제가 쓰고 싶은 테마나 소재나 이런 게 떠오르면 거기에 맞는 인물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구상을 되게 완벽하게 하시는 작가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뭐 대강의 뭐 플롯이나 인물이 설정이 되면 생각이 들면 일단은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휘발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써내려가면 캐릭터가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좀 배신당하는 느낌도 들지만 또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싶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더 이 창작의 기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희열도 느껴지고. 길을 잃듯이 하는 게 재미있는 거니까요. 네. 남희연 작가님은 루틴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이제 퇴근을 하고 글을 쓰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샤워를 하고 침대에 가서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소설을 쓰다가 잠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눕는 와식 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네. 눕는 게 이제 가능한 부류가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누우면은 잠이 들잖아요. 그런 질문이 정확히 항상 돌아오잖아요. 전기장판까지 키면 무조건 자지 않냐 하는데 10중 8구죠. 저는 네. 이제 주로 누워 있어서 잘 때도 누워 있고 깨어 있을 때도 누워 있고 건강하시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낭독을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어떤 부분을 가져오셨는지 홍성구 작가님 어느 부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그 소설 초반에 주인공의 직업인 사운드 디자이너를 서술한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주인공의 직업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면 고민 없이 부풀어 오른 질문들이 날아든다. 음악하세요? 아니 디자이너니까 미술적인가? 사운드를 디자인화하나요? 디자인을 사운드화하나요?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공학의 예술인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고요한 공중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잠자리를 몰래 잡아채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포획의 목적은 잠자리가 아니다. 잠자리의 소리다. 그물망에 든 잠자리를 조심히 빼서 사각의 세줍통에 넣어두고 귀를 연다. 잠자리의 날개끼리 충돌해서 나는 타닥타닥 소리. 그 소리는 점점 허물을 벗어 잠자리에서 탈피한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잠자리의 소리를 다른 무언가의 소리와 연결하는 사람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뭘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물이 있는 곳을 튀어나오도록 하면 된다. 숨어있는 물성이 드러나도록 상황을 마련하는 게 나의 일이다. 적막한 설산을 걸을 때는 굵은 소금이 뿌려진 바닥을 밟으며 밀가루 포대를 손으로 주무른다. 숯불이 바람에 휘날릴 때는 릴테이프 더미를 양손 사이에 놓고 비빈다. 중세시대에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열릴 때는 콘크리트 벽돌들을 포개어 놓고 두 벽돌을 맷돌 돌리듯이 간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 된다. 채집하고 발견하는 셈이다. 순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채집하려면 발견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일은 채집이 먼저이다. 채집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다. 네, 이 작품은 사실 이런 마이크로 낭독을 해서 들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그 소리를 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하게 설명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이제 상상을 하게 되니까 녹음해서 낭독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좋았다는 얘기를. 남희연 작가님은 어느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꿈에서 꿨던 내용을 연인한테 전달해주는 부분을 골랐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서 제일 이미지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입이 축축하게 젖은 관이가 천천히 이불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새벽에 느닷없이 일어나 물을 할짝거리고 온 개처럼. 나는 관이의 머리칼을 성실히 쓰다듬었다. 관이는 이 여름이 지나면 검사를 위해 한동안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지금 많이 쓰다듬고 많이 껴안고 많이 키스하고 또 많이 뒹굴어둬야 한다. 관이가 병원에 가면 외로워. 왜? 머리를 쓰다듬을 수가 없잖아. 내가 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관이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걔를 데려오자. 쓰다듬으면 매끄러워서 안심이 되는. 어째서 매끄러운 걔를? 관이는 지난밤 꿈을 꾸었는데 매끄러운 걔를 주었다고 했다. 싱그러운 빛에 풀이 나 있는 드넓은 들을 걸었어. 그런데 풀들 역시 3D로 모델링한 것처럼 매끈해서 울창하거나 무성하다는 느낌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풀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걷고 있었는데 꼭 일을 하는 기분이었어. 숨이 찼어? 숨이 차진 않지만 꽤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관이는 이야기하면서도 숨이 약간 찬 듯 헐떡였다. 걷다가 발목이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거기에 개가 혀를 내밀고 있었어.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날 정도로 매끈한 하늘색 개가. 허리를 숙여서 무심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너무 매끄러워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어. 매끄럽다니. 확실히 매끄러웠어. 주인을 잃어버렸을까? 아마.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관이는 하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래서 나도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다 관이가 응 하고 마치 작은 개가 짖듯이 대답했다. 한밤중에도 쓰다듬어 알아볼 수 있도록 되찾기 위한 용도로 생성된 개야. 좋습니다. 관이라는 이름 앞으로 평생 따라다니실 텐데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제가 이거 소설 쓸 때 한창 솔로지옥에서 진짜 뭐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관희 씨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솔로지옥을 보진 않았고 그래요? 그 솔로지옥 클립 영상 중에서 네. 관희 씨는 바본가?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10번씩 보다 보니 관이라는 이름이 여기 너무 네. 찰떡인 것 같아서. 왜냐면 관이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분이시긴 했거든요. 저만 모르는군요. 동참할 수 없네요. 한동안 이제 네. 화제의 중심에 네. 있었던 연애 프로그램의 가장 주요 남성 출연자의 네. 이름이 놀랍게도 영관이로 그렇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고요. 이렇게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홍성구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여기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잘 믿기지 않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5감 시리즈로 6감 시리즈, 6감 시리즈요. 네, 6감 시리즈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됐는데 다영 진행자님께서 너무 능숙하고 따뜻하게 잘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홍성구 작가님께서도 너무 귀여우셔서 불리세요. 홍불리 힘을 얻으면서 잘 즐겁게 대화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작가님들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01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